강사의 개인의 욕망이기도 하지만 저는 한국의 인문학 혼이 격려해주고 기대하는 그런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축구, 성악 등등 또는 IT 기술 등등에서는 한국이 1등을 했을 때 우리가 참 온 국민이 함께 한국인인 것을 행복하게 누립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에서는 아직 인문학이 야 저건 한국 인문학이지만 세계 정상이네 8강 4강이 아닌 가장 앞서가네 이런 감격을 누린 적이 흔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많은 수는 아니지만 우리들이 얘기하는 이나 얘기를 듣기 위해서 이곳까지 온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다면 우리 역사의 인문학 역사의 새로운 기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그러니까 박수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러니까 함께 더불어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성남학 아카데미의 목표요 본질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고맙게 생각해 주는 것이 이 성남학 아카데미에서는 저를 믿고 지속적으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다른 시민 강좌에서 하던 것과는 달리 내가 성남을 아끼고 성남 시민들이 나를 격려해 줌으로써 거기에 맞는 맞춤형 강의로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을 한국인의 자부심을 함께 들어 올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안동시에 가서 안동시가 주관하고 264 문학관이 주최하는 문화강좌에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는 그 문화원에서 저에게 아예 주제를 정해 주셨어요. 춘향전 탄생의 비밀을 해 주시오 그랬습니다. 저는 264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거기에서는 춘향전 그것도 탄생의 그것도 비밀을 해달라요. 그래서 아마 잘 해주고 그 갈채 소리가 아직도 제 귓전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시에서 그런 박수갈채를 받았던 강사가 오늘은 성남학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미 좀 시야가 좀 전국적이 됐습니다. 자, 그럼 우선 제 소개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저는 1980년에 연세대학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지금으로부터 44년 전입니다. 44년 전에 연세대학에서 그 한국인문학의 원류라고 생각하는 평가해주는 연희전문의 전통을 이은 연세대학에서 한국문학, 고전문학, 현대문학을 통틀어서 첫 번째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성남학 아카데미를 끌고 가는 설성경은 한국 근대 인문학의 뿌리인 연희 전문을 이은 연세대학에서 최초로 한국문학 박사를 받은 강사다. 우선 자부심 어디까지 올라왔죠. 네, 그런데 두 번째는 제가 정년을 하고 15년째인데 정년을 하고는 더 가열차게 오늘 새벽까지 연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오늘 새벽까지 가장 뿌리가 깊은 한국인문학의 그 한국문학 첫 번째 박사가 정년하고도 골프 치러 가지 않고 외국 여행 가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로 쉬지 않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왜? 성경이니까.
연세대학교의 문과 1호 박사니까, 한국인이니까,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으니까, 그런 몇몇 가지를 생각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한국 문화의 자존심을 올려드려야 되고, 오늘 이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은 자제있게, 조카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제 생각 오늘 여기서 향유하고 끝 아니고, 이제부터 내가 오늘 함께 생각한 신재효와 판소리에 대한 얘기를 옆에 사람들에게 전하는 문화 홍보 주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왜? 옆에서 듣는 이들이 인터넷이나 책이나 전문 서적을 통해서 읽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고급 지식을 오늘 가지고 가니까, 그것도 단편 지식이 아니라 상당히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가게 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학문적, 인문학적, 문학적 정보를 지니게 됩니다. 이 정도 얘기를 들으면 네? 여러분들이 오늘 제대로 강사 제대로를 만났는데 우리 성남문화원 대단하네. 그런 강사를 서울서 여기까지 와서 강의할 수 있게 했으니까. 자, 그러면 그게 맞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춘향전 박사입니다. 춘향전 연구를 한 박사예요. 제 박사학위 논문이 춘향전의 개통연구였습니다. 춘향전이 한 작품이 아니고 여러 춘향전이 있는데, 수백 년이 걸쳐서 춘향전이 있는데 그것의 개통수를 그려보라. 춘향전 하나 있는 것은 춘향전이 최초로 생겨서 어떻게 무럭무럭 자라서 가지가 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한 그 전체 춘향 문화예술에 대한 개통을 나무에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라.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박사 논문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필 저를 가르치고 저를 지도해 주신 나손 김동학 교수는 1922년 출생입니다. 나를 뺏긴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그 시점에 충청도 홍성에서 태어난 저를 가르쳐준 나손 김동학 박사는 일본 문부성 시험을 쳐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중앙대학교 법문학부에 가서 2년간 수업을 하고 귀국해서 광복이 되었으니까 이제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3학년으로 편입을 해서 서울대학에서 가장 주목받는 국문학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1963년에 연세대학교로 부임을 하시고 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나손 김동욱 교수로부터 춘향전을 배웠는데 그냥 배우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처럼 학부 대학원에 가서 강의 몇 개 듣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나는 연세대학 출신이지만 연세대학보다 학력고사가 조금 더 높은 서울대학을 다니시고 졸업을 한 우리 선생님의 학문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밑에서 연구실에서 조교 생활을 하고 계명대학의 전임 교수가 되어서 갈 때까지 선생님 조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철저히 그 시대 최고 전문가로부터 삶을 배우면서 연구를 한 그런 연구자인데 제 주변에는 그런 분은 거의 없어요. 학부 때부터 제대로 된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조교 생활을 해서 전임 교수가 될 때까지, 박사가 될 때까지
제대로 배웠다. 저희 선생님이 제가 있을 때 보았던 그 책들은 당국대학교 천안에 가면 율곡기념도서관이 있는데 크게 우리 선생님 기념도서관이 있어요. 혹시 당국대학을 갈 일이 있으면 꼭 율곡기념도서관을 가보세요. 거기 5층에 가면 나손 선생님을 추모하고 기리는 선생님이 보았던 책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이 연세대학교 좁은 연구실에 있을 때 제가 다 봤던 책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께서 읽으신 책은 그곳에 가서 읽을 수 있고 또 제 연구실에서는 제 연구날 제가 선생님 독서 책보다는 두세 배의 더 많은 책을 구입해서 읽으면서 오늘 새벽까지 연구를 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선 증거가 되죠?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얘기했던 사실이 이제는 구체적인 왜 하나하나 제대로 배워서 한국 문학을 세계의 선진 문학 수준으로 우리 인문학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그 강렬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와의 약속을 저희 어머니 이순년 여사와 저희 아버지 설두영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자식으로서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판소리의 출발은 어떻게 되느냐? 1640년 남원 진사 조경남 선생의 원춘향전에서 춘향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광대들에 의해서 그 소설 춘향전이 판소리로 발전을 합니다. 다시 섬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판소리가 그 동쪽은 동편제 소리로 서쪽은 서편제 소리로 발전하면서 다른 죄가 많이 생깁니다마는 이런 큰 판소리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소설 춘향전에서 시작해서 춘향전 때문에 심청전, 흥부전, 적벽과 같은 판소리 사설이 확장되면서 오늘날 세계적 문화재가 된 판소리의 나라가 한국이 되게 됐습니다. 밑에 소리를 하시는 분은 성창순 명창이신데 1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창순 명창이 하는 춘향가와 제가 하는 해설이 아마 시리롬으로서는 5개국으로 동시 번역이 되면서 성명창의 소리를 하고 그 옆에서 제가 해설을 하는 그런 국제적인 디지털 내용을 만든 것도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동리 신재효 선생님입니다. 당시에 초상화는 없기 때문에 근대 와서 그려놓은 상인데 아마 원모습하고 상당히 근접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리 신재효 선생. 사실은 마을이 오동나무가 많은 동네였기 때문에 오동나무가 많은 동네다 했기 때문에 그 오동나무 이름을 따서 스스로의 호를 동리 신재효 동리 선생님이 호가 되었습니다. 1812년에 태어나서 84년에 세상을 떠났다. 이 연대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 1812년 또 1884년 이때가 어느 때쯤이냐 그걸 생각하시면서 그 시대적인 배경을 깔고 문학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문학에서 좀 놓친 것은
역사 얘기를 할 때는 역사 쪽에서, 문학 쪽에서는 문학 쪽, 사회학은 사회학 정책 따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성남학 아카데미는 인문학 수준에서 보기 때문에 문학과 역사, 철학, 사상, 종교를 융합해서 볼 수 있는 안목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판소리하는 분은 신재를 판소리로만 보고 역사하는 분은 바로 이 19세기 초중기 활동했던 신재유만 보는데 그것을 문학, 역사, 철학을 나누지 않고 예술을 나누지 않고 종합해서 볼 수 있는 최고 지식을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독립신조 선생은 한국의 셰익스피어라고 합니다. 극작의 대가다 이런 말씀드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극작가이다는 뜻도 되고 또 하나는 태어나신 날과 세상을 떠난 날이 같은 날입니다. 12월 6일.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그래요. 영국에서 세계적인 대작가 셰익스피어가 그랬듯이 한국에서 독립선생도 이쪽에 오신 날로부터 다시 원양으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한국의 셰익스피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왜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실에서 독립선생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참으로 창의력이 많은 지혜로운 분이다. 이걸 먼저 생각했어요. 신재효 창의력이 굉장히 높은 분이다. 그런 면에서 우선 신재효를 우리가 좀 담고 내 조카 자녀들이 아들, 딸, 손녀, 손녀들이 신재효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아이디어를 지혜로운 생각을 많이 하고 성공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창의교육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사례로 고창에서 태어나서 고창에서 돌아가신 태어난 날과 돌아가신 날이 같은 한국의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독립선생은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실천을 했다. 우리 문학, 음악, 예술사에 이런 대단한 기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독립선생만을 얘기하면 재미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독립선생을 해석하는 저를 빼고 독립선생을 생각하는 것과 설성경의 연구를 통해서 독립선생님을 바라볼 때 수준차가 많이 올라간다. 저는 제 해석을 가지고 독립선생님을 보면 야 대단한 창의력을 가진 분이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1970년 초부터 한창 젊었을 때 1970년 초부터 독립선생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지금 그 결론이 어디까지 왔느냐 그것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기로 조금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가장 큰 결론은 이분이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목표로 문학예술 활동을 했느냐 그것일 겁니다. 전라도 고창의 아전 출신으로 판소리 중흥에 기여를 하셨다. 독립선생은 크게 한마디로 한다면 전라도 고창의 중인입니다. 아전 출신으로 판소리 중흥에 기여하셨다. 그 중에서도 판소리를 대표하는 춘향가는 이분은 남창춘향가, 동창춘향가, 혹설에 있어서는 여창춘향가가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남아있으니까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춘향가 하나를 놓고도 이분은 남창, 동창, 경우에 따라서는 여창으로 나누어서 감상할 수 있고 연행할 수 있는 그런 희곡대본 작곡을 하신 분이다. 그 많은 춘향전 작가 중에 예술가 중에 춘향전 하나를 놓고 여자들에게 맞는 춘향,
남자들에게 맞는 춘향, 어린들에게 맞는 춘향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몸소 실천했던 분야라면 굉장한 창의력이 있는 분이죠. 그럼 한국 판소리 역사 그 수백 년에 한 개인이 청중에 따라서 향수자에 따라서 이분들에게 맞는 그런 춘향가를 만들었다. 그건 저는 독립선생을 연구하다 보니 아이디어를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남 맞춤형 이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오늘 성남 맞춤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원천은 독립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보통 연구자들은 춘향전 하면 주제가 뭐다, 인물의 성격이 뭐다, 뭔가 이렇게 가기 쉬운데 저는 춘향전 최고 전문가가 보니까 춘향전을 크게 중흥시킨 신지호 선생님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신지호 선생을 연구하고 다른 문학작품, 작가를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신재호에 대한 이런 거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신재호 선생을 제대로 연구해서 그분이 역사적으로 성공해서 나 연구 대상에 되었듯이 여러분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었듯이 제가 그 지혜를 그 아이디어를 받아다가 내 연구에 활용한다. 그래서 내 연구 속에는 독립신지호 선생이 들어가 계신 거죠. 제가 독립선생님과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독립선생님의 그 삶과 예술 세계가 그 창의력이 저한테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이미 여러분들도 20분 전에는 여러분들이 다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독립선생의 지혜, 설성경의 지혜, 여러분들의 지혜가 하나고 되는 거예요. 그거 자꾸 아니야. 그건 설성경 얘기고 그건 독립 얘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신지호의 삶과 판소리 얘기를 통해서 한국 판소리사에 크게 중흥을 일으킨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연구를 했던 설성경의 생각과 여러분 생각이 하나가 됐다. 이제는 부부간에 대화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안 밀려요. 공부를 많이 한 자녀들이 있다 하더라도 젊은 자녀들하고 안 밀려요. 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신재호의 아이디어, 설성경의 아이디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20분 동안 통합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 중에서 중요한 대목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신재호를 연구하기 위해서 1970년대부터 우선 신재호 선생이 살던 고향을 많이 방문을 했어요. 시간적으로는 1812년에서 84년에 세상을 떠나서 저하고는 1944년에 태어난 설성경하고는 많은 거리가 있지만 공간은 동일시할 수 있다. 그래서 경상도 대구 출신 설성경이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전라도 고창에 신재호를 연구를 하게 돼서 고창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자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역사 시간에 보니 1894년에 우리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다. 동학혁명이. 역사 시간에 전봉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에서 동학혁명이 일어나서 한국의 혁명에 근대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다. 그렇게 가르쳐요. 문학 시간에 보면 신재호는 1884년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역사 공부, 문학 공부 하시는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따로 한 가지 얘기를 저는 그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융합에서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네. 그 넓고 넓은 한국 땅에서 왜 94년에 동학혁명 갑오경장이 일어나고 신재호는 84년에 돌아갔을까? 현장에 가보니 고창 옆 동네가 고부고 고부 옆 동네가 정읍이고 야 동학의 발상지와
판소리를 중흥시킨 그 신재호의 고향은 지역은 같은 지역이구나, 그 생각을 하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연구해보라 그러지 않았지만, 어떤 학자가 그러지 않았지만 제 스스로 그런 질문을 하고 이거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책에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장 답사를 많이 갑니다. 예? 전라도 고창 지역을 쉽지 않잖아요. 시간이 많이 들고 비용 많이 들고. 그런데 더더구나 저는 경상도 출신이라 타수 대접을 잘 못 받아요. 연세대학까지는 괜찮은데 한참 얘기하다 보면 고향이 어디야 목소리가 대구에 하면 조금 물결빛이 달라져요. 그 시대는 또 동학혁명으로 지칭하지 않을 때요. 학교에서도 교과서에도 동학난.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동학혁명에 대한 얘기를 질문을 하고 그런 자료를 하나씩 찾아가면 굉장히 푸대접을 하고 이상하게 봐요. 네? 그러나 저 이름이 성경이라는 걸 별로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 밑에 더 위에 그분들이 나를 의심하는 것보다는 더 위에서 전봉중의 위대한 민중개혁혁명운동을 학문의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신지호 선생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오늘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는 동학혁명의 정신적인 기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판소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서양의 음악사, 중국, 일본, 서양의 음악사에도 그 나라의 대표적인 음악이 그 나라의 정치, 역사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는 혁명의 정신적인 원천이 되었다 하는 학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오늘 결론 중에 하나는 동학혁명에 우리 헌법 전문에 나오는 동학혁명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 것이 판소리이고 그것의 결정적인 상황의 전환에는 동리 선생이 앞장을 섰다. 동리 선생은 그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동리 선생의 창의력이 그런 훌륭한 역사 발전에 민주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다 생각하면 동리 선생을 그냥 고창지방에 사는 중인이요, 아전이요, 판소리 개작을 하는 그 정도로 끝났다고 하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공감이 되십니까? 지금은 조금 엉뚱하죠? 먼저 박수 한번 쳐주면 제가 더 아주 재미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하철에서 오면서 신재호를 쳐봤더니 동학에 대한 얘기를 한풀이 하고 계신데 보니 설성경 시어자 얘기는 안 하려. 그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동학과 신재호 얘기를 조금 하는데 오늘 그 연구를 한 장본인이 여러분들께 앞에 와서 시작, 중간과 끝을 얘기해드리니 자신있게 설명을 하십시오. 박수를 받았으니까 이제 더 힘을 내갖고 합니다. 신재호 선생은 우선 높이 평가해야 될 것이 판소리가 쭉 발전해 오는데 어떻게 해서 중흥자가 되는지 보세요. 다 개인 지도예요. 판소리 명창이 있으면 그 명창이 한 명, 두 명을 개인 지도를 해요. 국장, 창자와 고수, 그 다음에 고수로 따라다니다가 배우기도 하고 소리꾼이 되더라도 개인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5년, 10년 해서 차세대 판소리가 되고 거기서 또 10년, 20년, 30년 되면 위대한 명창이 되고 위대한 명창에 대해서는 자기가 작사, 작곡해서 그 판소리 속에 자기의 소리와 자기의 음악과 자기의 사설을 넣어서 드럼이 생기고 그래서 춘향전을 비롯한 판소리는 닫힌 희곡이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그걸 다 배우고 나서는 자기의 생각을 넣어도 되는 그런 개방적 음악, 개방적 문학, 개방적 예술이 판소리 예술이다. 이것이 판소리가 성공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한국 문화에서 중요한 자랑거리예요.
셰익스피어 영국은 그 원전을 가능한데 그대로 해야 돼요. 원래의 그 사설 하나하나 대사 하나하나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판소리는 자기의 생각을 아주 초짜가 하면 안 되겠죠. 제대로 배운 다음에는 자기의 생각을 더 보탤 수 있는 상감청자와 같은 기술이 개입된 거예요. 중국으로부터 청자 기술을 배워왔다면 우리는 우리 풍토에 맞는 그 토양과 그 열과 그 다도에 마지막 한 번 더 새겨 넣잖아요. 상감. 가르쳐준 중국에 없던 조선의 고려 청자는 마지막에 상감을 해 넣을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채색을 해 넣을 수 있는 것까지 간 것이 중국 청자에 비교한 우리 고려의 청자가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른 것처럼 판소리가 그래요. 선생님들이 쭉 가르쳐 줬다면 그걸 반복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보탤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걸 보태야 선생님에 대한 답례가 되지. 부모님에 대한 답례가 되지. 부모님은 그렇게 사시면서 우리를 키웠어요. 부모님 수준에 가서 끝났다 이러면 되죠. 자식된 도리로서 내가 더 새로운 걸 발전시켜서 부모님보다 더 나은 성출어람의 제자로서 자식으로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지, 이것이 목표. 그게 효잖아요. 판소리는 바로 그런 정신을 가진 예술입니다. 평소에 판소리 들으시면서 그런 건 별로 생각 안 하셨죠? 네? 판소리는 가장 큰 특징이 계속 성장, 다 큰 다음에는 성숙, 성장, 성숙을 지속하는 예술 양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한국의 전통적인 연극은 두 가지 형식이 있어요. 전라도에서 주로 많이 향유되었던 판소리 연극, 소리로 하는 연극, 또 하나는 경상도에서 주로 발전했던 탈춤, 그 둘을 한번 나눠보세요. 한국의 전통극 하면 크게 둘 나눈다. 여러 지역 있지만 크게는 영남 지역 지방에서 있는 탈춤과 가면극과 전라도 지방에 큰 뿌리를 둔 판소리극, 소리극을 합치면 한국 연극의 대표적인 게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 연극사를 공부하는데 되게 쉬운데 학교에서 너무 복잡하게 가르치죠. 그 중간에 하나 있는 것이 인형으로 하는 연극이다. 한국 연극은 크게 탈을 쓰고 추는 춤, 소리로 하는 춤, 인형으로 하는 극, 이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탈춤은 경상도 지방이 발전을 했고 판소리는 전라도 지방이 발전을 했다. 물론 그것이 들어 계속 전국적으로 확장이 되지만 뿌리는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결과로 저는 대구에서 고등학교까지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국어 선생님이 판소리 얘기를 거의 안 해주셨고 탈춤 얘기만 해주셨기 때문에 서울에 와서 비로소 판소리를 제대로 듣고 연구하게 됐습니다. 아마 제가 호남 출신이었다면 어릴 때부터 늘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같이 이런 집중 연구를 안 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왜? 새로우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에 아까 얘기했죠. 김도우 교수님 조교를 하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그래요. 설군, 내일은 국립극장에서 판소리 공연이 있는데 내가 바쁘니까 자네 가서 녹음을 조금 해와. 그럼 녹음 테이프를 10개를 줘요. 10개를. 네? 제가 생각할 때 판소리가 뭐길래 그렇게 길어. 선생님 내가 녹음 잘못할까봐 여분까지 해서 10개를 주느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까지 판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대구 문화가 그랬어요. 참 우리 지역 문화가 정치뿐만 아니라 일반 문화도 그래요. 대구에서는 내가 판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학교 선생님이 판소리 얘기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판소리가 뭔지 모르고 선생님의 명을 받고 국립극장, 지금 명동입니다. 명동에 있는 국립극장에 갔는데 그때는 참 우스룩해요. 선생님의 명을 받았었는데 녹음기를 국립극장
박동진 명창이 소리를 하는데 극장 무대 앞에다가 놓고 녹음을 했어요. 봐줬어요. 지금 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박동진 명창이 판소리 춘향가를 하는데 그때는 무식했던 판소리에 대해서 무식했던 서성경은 선생님의 뜻을 따라야 되니까 제일 앞 무대 끝에 이걸 놓고, 그런데 한 번 그러면 다행인데 6시간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6번을 가서 이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연이 얼마나 방해가 됐겠어요.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네? 공연 그런 무식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때 한 500~600명의 객석에 있는 청자 중에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저는 한쪽으로는 녹음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게, 야, 판소리가 저렇게 재밌구나. 우리 부모님한테 야단을 맞아서 울을 그런 눈물이 저절로 몇 번 나와. 어떨 때는 신명이나, 야, 경상도 탈춤보다는 판소리는 세기가 다르네. 근데 그래서 놀랐고, 제가 계속 그걸 녹음하면서 울고 웃으니까요. 두 번째, 너무 기네. 탈춤 많이 해봤자 30분이면 끝나는데 너무 길어. 6시간 이상. 길다는데 놀랐고, 세 번째 놀란 것, 야, 박동진 명창 대단하다. 보고 하지도 않는데 작곡 작사를 1인 역으로 해서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배역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혼자서 다 외워서 해. 이야, 한국 판소리 대단하다. 감동을 했어요, 제 스스로. 겪어봤어요. 첫 만남이, 놀란 거예요. 네? 야, 이게 판소리구나. 연구 한번 해봐야지. 야, 연구란 그렇게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경상도 대구 출신이지만 탈춤 쪽보다는 호남의 민족예술의 명품 판소리를 연구해보게 되었다. 감상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너무 심각하시네요. 판소리는 즐기셔야 된다. 그 다음 뒷얘기도 할게요. 그래서 박동진 명창을 만났는데, 제가 춘향전에 대해서 상당히 권위자가 되니까 박동진 명창이 참 존경스러운 거예요. 충청도 공주분인데, 저에게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설교우수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때는 강사지. 왜요? 했더니 제가 춘향전을 창하는데 한두 구절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 그러니 설교수가 나에게 그 의미를 좀 설명해 달래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너는 나이가 하니 좀 나이 들고 했으니까 젊은 설 선생님 단성사 앞으로 오려. 그럼 내가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그래서 가서 설명을 해줬더니 진짜 짜장면 대접을 제대로 합니다. 근데 제가 놀란 건 그 짜장면집 주인하고 앉아서 둘이서 같이 밥을 먹고 배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하는 얘기의 70%는 그냥 욕이에요. 아주 수준 높은 욕을 하는데 그게 정다운 표현이에요. 시종일관 10마디 하면 5마디, 6마디는 욕으로 하는 거예요. 야, 저게 판소리의 세계구나. 보통 얘기가 있고 미워서 욕을 하고 너무 가깝고 너무 좋아서 그냥 말로 안 되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걸 다 안 거예요. 진짜 친하니까 욕을 한다. 야, 그래서 박명창으로부터 대접을 받은 저입니다. 그 다음은 쭉 보니 이제 텔레비전 광고가 나오잖아요. 우리 것이 살려. 우리 것이 세계,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고. 자, 그러면 한 개인, 판소리 명창 한 개인과 이런 사적인 얘기, 공적인 얘기까지 쭉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없는데 저는 그런 연구자입니다. 알뜰히. 자, 그럼 조금 들어가 볼게요. 남창, 동창이 뭐가 다른가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저한테 들은
강의를 들은 분들은 기억을 하겠습니다. 춘향 판소리가 어떻게 생겼느냐고 중요하죠. 저희 선생님 나손 김동욱 교수님께서는 박사 논문이 판소리가 어떻게 생겼느냐였습니다. 판소리 발생에 대한 얘기. 그래서 판소리 여러 마당을 종합을 해놓고 판소리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했는데 그 결론은 광대들이 이런저런 설화들을 엮어서 긴 사설을 만들고 거기에 곡을 붙인 것이 판소리다. 그건 우리 학교에서는 근원설화설이라고 합니다. 판소리는 몇 개의 이미 토막 얘기가 동네에 있는 이런 전설 설화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광들이 모아서 일정한 줄거리를 엮고 거기에 곡을 붙인 것이다. 그래서 판소리가 있었고 그 판소리를 듣고 소설로 써놓은 것이 글로 옮겨놓은 것이 소설이다.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들도 혹시 예전에 학교에서 배울 때 판소리 선행설, 광대 창작설 이랬을 거예요. 판소리가 먼저 있었다. 근데 저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지도 교수님이 날 가르쳐준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으니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 왜? 그 긴 역사에서 근대 학문이 한 것은 1900년대 초잖아요. 그전에는 향교에서 서당에서 성균관에서 학문을 가르쳤는데 거기는 판소리 연구 대상이 아니잖아요. 판소리가 한국의 대표적인 예술이지만 그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언제냐?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 조선어문학과가 중심이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런 판소리나 이런 것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렇게 저희 선생님이 제1세대인 거예요. 제1세대에서 어떻게 만족할 만한 결론을 얻었겠는가? 그러니 저는 선생님 세대는 씨앗을 뿌리고 조금 나무가 크는 촉이라면 2세대인 저는 그것을 더 성장시켜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선생님의 주장을 한쪽으로는 믿고 그 논리 증거를 잘 받아들이면서 한쪽으로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선생님 살아계실 때는 성공하지 못했는데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제가 선생님의 학설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 결론이 춘향전은 1640년 오차 범위 6개월 잡고 남원의 진사 조경남 선생이 창작을 했다. 광대가 아닌 처음인 광대가 아닌 남원에 살던 진사 출신 조경남이라는 양반 지식인이 창작을 한 것이 춘향전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 선생님 밑에서 바로 그 직제자 연구실 조교가 학설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선생님은 천한 광대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모아서 엮은 것이 춘향전이다. 그래서 춘향전은 민중문학이다. 서민 문학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제자 설성경은 그 연구실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학습을 해서 박사를 받고 선생님과 같이 공저서도 내고 끝내는 선생님의 학설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율곡의 제전제자인 조경남 선생이 춘향전을 지었다. 결국은 춘향전을 짓게 된 수준, 그것은 율곡 선생님의 제자의 제자, 손제자가 춘향전을 지었다 하고 무식한 광대들이 지었다고는 큰 차이가 있죠. 제가 볼 때는 서양에서는 이 정도의 학설이 발전하려면 몇백 년이 가요. 근데 우리는 단번에 그 제자가 해치웠네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서울대학 출판부에서 춘향전의 비밀이라는 책으로 논적을 해놓았습니다. 혹시 인터넷 검색을 들어가 보면 춘향전의 비밀 치면 원작가 조경남 서울대학 출판부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검증이 됐죠. 그러면 춘향전이 율곡 선생님이 제전제자 조경남이 1640년이 지었는데 신재현은 그게 얼마입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죠. 네.
그래서 1860년경에 가서 신재호 선생은 조경남 선생이 지은 소설 그것이 판소리가 되어서 다시 100년 이상이 흘러서 이것을 남자가 부르는 것, 여자가 부르는 것, 어린이가 부르는 것 이런 쪽으로 나누는 상당한 수준의 판소리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것 지금 참고서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 이제 수준이 쭉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아까 창의력을 얘기했는데 그 창의력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개인 지도의 판소리, 자기 조수 한두 명을 거느려서 가르치던 판소리에서 이제는 교육이 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판소리 학원을 만든 거라. 그게 얼마나 큰 변화예요. 개인이 그냥 사수조수로 가르치던 판소리 시대에서 이제는 학교 교육 시대가 열린 거예요. 전국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판소리 학교를 만든 분이 누구다? 동리 선생님이에요. 이게 창의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판소리 학교를 왜 만들었느냐? 동리 선생이 고민한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다 보니 한 명과 여러 명을 가르치다 보니 수준 차이가 있어. 제주 있는 친구는 일주일 만에 가사를 외우고 장단을 외우고 또 곡을 외우는데 누구는 몇 달이 걸려요. 이 개인 수준 차를 어떻게 할까? 선생님이 외우면 한 대목을 외우고 따라하고 외우고 따라하면 되는데 100번을 하고 500번을 하면 하는데 여러 명이 있으니까 이게 수준차가 있잖아요. 20번 가르쳤다? 그 다음에는 자르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육지책으로 문서가 필요하다. 그러니 적자 이렇게 된 거예요. 심지어 이전에는 판서사를 적을 필요가 없어. 선생님이 외우고 제자가 외우면 됐는데 외워서 전성되던 것이 이제는 책을 통해서 읽고 외우게 되었다. 수준차 해결을 위해서. 그래서 그 선생님의 사설집이 남아있는 거예요. 판소리 사설집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신재호 선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전에는 필요 없어. 제가 한 명을 가르치는데 뭐 굳이 책을 통해서를 외우면 되지. 그래서 암기로 전하던 판소리 시대에서 그 내용을 글로 적어서 요즘 말하면 희곡집으로 만드는 사설집으로 만들어서 개인 수준 차이에 따라서 읽고 외우는 속도가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신재호 선생이다. 오늘날 기업가들이 지금 하는 그런 운영과 새로운 방법은 신재호는 그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학교 이름은 모르는데 아마 독립음악학당 정도가 되겠죠, 날라보면. 그래서 지금은 거의 고택이 고창에 신재호 독립기념음악관이 제대로 저기 서 있어요. 그런데 그런 외형뿐만 그러다 보니 개인 차가만이 아니라 같은 광대인데 남자만 부르니 재미가 없대요. 판소리 창에 여주인공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심청가를 남자만 부르는 것, 친야가가 남자만 부르는 것 안 되겠다. 여자도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신재호 음악당에는 남녀 차별 없이 모았어요. 기생도 오고, 그 처음에는 여연백 교수가 어렵잖아요. 응?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그런 음악을 좋아하는 예술적 재능이 있는 여성들도 신재호 음악당에는 모았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진채선인데, 신재호가 남녀 공학을 했는데 그 중에 여자 명창 중에 대표가 이 인물은 대홍근이 좋아해서 끝에는 대홍근 전속 판소리 명창에 대해서 진채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결과적으로는 신재호라는 인물은 이미 있던 판소리를 그냥 감독한 것이 아니라 가사 내용을 고치고 학교를 만들어서 집단 교육을 시키고 남자 여자를 같이 교육시키고 여자 명창 시대를 열고 동시에 춘향가만은 특별히 남자 중심의 소리, 여자 중심의 소리, 은인이 중심의 소리를 했다. 그때 또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네요. 춘향들이 남자만 부르던 여자들이 부르지 않습니까? 또 성숙된 여성 중에 여러분
어린이 용어로 좀 어린이 춘향을 좀 더 어린 수준으로 해서 또 명창 중에서도 좀 어린 창자일 수 있겠죠. 하다 보니 16살짜리도 힘든데 자꾸 더 낮추다 보니 더 애뜨게 되다 보니 뒤에 가서 암행어사가 되어가고 하는 이 대기가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춘향전 중에서 동창춘향 노래 판소리 하는 사람도 좀 어리고 춘향의 캐릭터도 좀 어린 쪽으로 한 춘향가는 이별 장면으로부터 끝나버렸어요. 그 어린 춘향이가 갑자기 뒤에 와서 이게 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춘향전 역사상 최초의 비극 춘향전으로 된 춘향가가 동창춘향가입니다. 그냥 말하는 것도 좀 애띠고 그래요. 그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비극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더 애띠게 하다 보니까 뒤에 성인 춘향의 모습과는 안 맞으니까 잠정적으로 거기서 붙을 내려놓았는데 그것이 서양식 비극 춘향전 비극적인 사랑문학의 최초의 작품이 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른 분들이 또 춘향전을 비극으로 만든 분이 도월 김형옥 교수인데 이분은 동창춘향하고 신재호 선생하고 달라요. 춘향계가 열심히 정전을 지키고 서울까지 따라와 봤더니 이미 이도령은 이 여사는 결혼을 했더라. 그리고 내가 첩제를 하려고 이 고생을 했느냐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도월 선생의 김영옥판 춘향전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 식으로 개인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꾸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고우영 만화도 그런 식으로. 왜? 로미오 줄리엣이 비극이니까 우리도 좀 비극으로 하자 하는 의식이 있고 오페라는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옳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도울 또는 신재호 선생 등등 큰 판에서 새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춘향전이고 심청전이고 내용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셰익스피어의 연극과 우리 판소리가 가진 차이점이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판소리 개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기정진의 영향을 받은 중인 출신 신재효 하는 얘기입니다. 기정진은 1866년 고종 3년 6월에 사업부 집이 7월에는 동부성지 10월에는 동지돈용부사가 제수되었으나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병인 양요가 일어나자 서양 세력의 침략을 염려하여 7월에 병인 상소를 올렸다. 그 내용은 외침에 대한 방비책으로 6가지를 제시하고 민족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대원군의 세국정책과 보조를 같이 합니다. 신재유는 기정진의 사상을 판소리로 연계시킨 민족 주체성을 사설을 통해서 부각시켰다. 그래서 신재호의 판소리 사설과 기정진의 호남의 마지막 승리학자 기정진의 위정 척사운동은 동학혁명의 기반이 된다. 이런 얘기로 가게 됩니다. 첫째 시간에 중민이라는 신분을 얘기했죠. 근데 본디 신재유는 부친은 서울 신광업지라고 서울에서 활동을 했는데 왜 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낙향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라도 고창에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부친께서 관청에 납품을 하는 약국을 했기 때문에 아마 부를 상당히 축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재효는 부친 신광업이 쌓아놓은 그 부 위에서 자유스럽게 음악당을 만들고 또 어느 정도 지체가 있으니까 훌륭한 학자를 찾아다니면서 성리학도 공부를 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으면 동학과 관계되는 것도 바로 그 시대가 크게는 외국이 우리나라로부터 개항을 하라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시대이고 또 한쪽으로는
국내적으로는 경주의 최재호 선생이 동학을 창돌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전라도 지방에 동학을 퍼뜨리는 시대이고, 또 한쪽으로는 신재호 선생이 판소리를 중흥하던 이 시대의 세계가 몰려요. 이걸 한꺼번에 생각을 해야 얘기가 풀리는데, 신재호 선생의 가장 우리가 상대적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영광세 탈인인 것 같습니다. 본디 판소리는 한창 발전을 할 때 1640년에 신재호 선생, 1640년에 조경남 선생이 춘향전을 만들 때는 대표 작품입니다. 그때 조경남 선생이 춘향전을 만들 때는 상상을 한 것이 아니고 실화에서 시작을 합니다. 실화에서. 춘향전의 절반은 실화이다. 작가 조경남 선생이 겪은 실화인데 그것을 소설로 어떻게 바꿨느냐고 포인트를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남의 태계 선생님의 제자 중에 한강정구 선생이 있습니다. 이 정구 선생의 제자 중에 부용당 성안이 선생이 있어요. 성안이 선. 그러니까 태계 선생님의 제자의 제자 성안이 선생이 곽재우를 임진왜란 때 곽재우를 도와서 의병장 활동을 하다가 전쟁이 끝나고 전라도 부사가 됐어요. 태계 선생님의 제자의 제자 성안이 선생이 임진왜란을 겪은 다음에 전라도 남원 부사로 부임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남원성 전라도 부 바로 앞에 있는 소위 호남의 대표적인 누각이라고 하는 광안루는 밖에서 귀변이 오면 관찰사나 귀변이 오면 접대를 하는 공간도 되는 거예요. 광안루가. 그때 임진왜란 때 다 타버렸어요. 광안루를 사이에 두고 외적과 명나라 군대, 조선 군대, 우리의 의병들이 전투를 했는데 하루 저녁에 7,000명이 사망을 하는 끔찍한 패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란 후에 그렇게 한 지역에서 하루 저녁 전투에서 7,000명이 죽는 임진왜란 역사, 한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 있던 그곳에 제대로 된 부사를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보낸 것이 태계 선생님의 제자의 제자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잘했죠. 의병 활동까지 하는 분이니. 그래서 4년 후에 나라에서 더 승진을 시켜서 전라도 광주 부사로 옮기게 해요. 그런데 그 4년 동안 남원에 있는 동안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태계 선생님의 제자의 제자가 아들을 데리고 남원 부사를 갔는데 그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율곡 선생님의 제자의 제자인 조경남 선생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여기서 저절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날까지 그 영향이 있는 영남, 호남 영땅의 갈등의 원천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 춘향전이에요. 그래서 태계의 선생님의 제자의 제자가 부사로 갔는데 아들을 데려갔고 율곡 선생님의 제자의 제자가 그 아들을 선생으로 가르쳤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율곡 선생님의 제자들은 또 율곡 선생님의 생각을 쭉 빼닮았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난 긴 역사, 병자호란의 역사까지 57년 동안의 전쟁사를 써놓은 분이 조경남 선생입니다. 13살부터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부터 임진왜란 때 전라도 경상도에서 의병 활동까지 다 수집을 해갖고 일기에 적어놨어요. 조선왕조실록을 만들 때, 수정실록을 만들 때 이 전라도의 조경남 선생의 책을 빌려다가 참고문헌으로 할 정도로 대단한 역사 기록가고 훌륭한 학자예요. 이분이 그런 생각을 전쟁 때야 제자가 남원부사의 제자가 성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하세요. 남원부사의 성안이 부사의 제자가 성인데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당파를 초월해서 내 아들 맡긴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감격한 율곡 선생님의 제자 내후 외환에 대해서 그렇게 슬픈 비극 7,000명이 하룻밤에 죽어가는 고향의 얘기를 동네 얘기를 기록해 놓은 이분이 관리들이 제대로 해야지, 임금이 나를 제대로 보살피고 신하들이 제대로 해야지, 그 안타까운 정신을 율곡 선생님의 정신을 제자에게 가르친 거예요. 12살 배기에게. 그것도 지리산에 올라가서 1대1로 지리산 송림사에 캠프를 치고 거기서 제대로 글 공부만 그래. 과거 시험에 나올 문장 훈련만 시킨 게 아니라 그것도 포함해서 이 나라가 동서 갈등이 되고 분당이 되고 이러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돼서 백성이 이렇게 고생하잖아. 그래 너는 앞으로 과거에 급제하고 임금 옆에 가서 신하가 되거든 제대로 해야 하니까 네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6, 7년 했으면 좋을 텐데 아버지가 4년 만에 가니까 자기도 남원을 떠난 거예요. 떠나고 났는데 그 다음 병력이 중요하네. 이분이 제대로 문과에 급제를 하고 임금님의 최측근 요즘 말하면 사원보의 신하가 돼서 이득거리고 임금님이 인조가 보니 야 특출한 인물이에요. 그런 식으로 배웠으니까 율곡의 제자의 제자에게 배웠고 또 가부들로 한다면 태계 선생님의 제자의 아들인데 과거 시험 답안지도 대단하고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정신이 남달러. 그래서 전라도 암행의사로 보냈어요. 본디는 아버지가 암행의사 했던 남원에서 암행의사 했더니 보내면 안 되잖아요. 상피제 걸리잖아요. 그러나 임금님이 너는 믿는다 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좀 생각을 하고 세번을 찾아갑니다. 한 번은 아버지 성안이 부사가 제주 목사가 되었을 때 아버지를 모셔다 드리고 오면서 찾아가고 암행의사가 되어서 2번을 찾아가요. 첫 번째 찾아가서는 만났습니다. 2번째 가니까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첫 번째 만난 다음에 선생이 생각하니 기가 막히잖아요. 의병장 활동을 하던 그 조경은 특색 이제는 중풍이 걸려서 병들어서 옛날에 그렇게 의병장 하고 따르던 친구들도 다 무시해요. 완전히 죽기 전에 늙은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가 전라도 암행의사가 되어서 공무를 마치고 일부러 남원에까지 가서 선생님 제가 왔습니다. 늙고 병들어서 일기 쓰던 것도 다 포기하던 조경남이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그 감동을 써놓은 것이 춘향전입니다. 어떻게 썼는가? 자기와 책방도령 성리성이 만난 것은 실화, 과거에 급제한 것도 실화, 암행의사가 되어온 것도 실화. 거기다가 그렇게만 쓰면 정기적이 윤리교과서가 전기소설이 되잖아요. 그래서 연애담을 춘향이와 얘기는 가공으로 꾸며놓은 거예요. 그게 세월이 가다 보니 춘향이는 싹 주인공이 실화가 되고 이도령은 그것을 바꾸는 작업을 제가 한 3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상도 봉화에 가면, 영주에 가면 이도령 모델이 된 부용 개서성리성의 얘기, 그 붙인 부용당 수생의 얘기 등등이, 자, 혹시 지방여행을 하게 되면 영주 봉화에 가서 개서 선생님의 그 고택도 그 후손들도 잘 지금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까, 또 거기는 제가 인문학 둘레길로 최초에 만들어 놓은 이몽룡 인문학 둘레길이 한 1km 정도 야산에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우리 그때 설교소의 학설이네, 돌병풍의 설성경의 학설이라고 이렇게 아예 새겨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걸 기초로 해서 그런 춘향전이 1640년에 생겼는데 이제는 거의 200년 가까이 되니 그런 원래의 생각은 없어졌는데 신재호 선생의 그런 판소리는 대단하고 이제 부흥시키는 얘기요. 여기에서 이제 또 2가지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늘 안타까운 것이, 아주 중요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있는데 그걸 제 강의 내용을 따라오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각파도예요. 천주교가 들어오고 일본, 프랑스, 영국 함대가, 미국 함대가 들어와서
문을 두들기고 고종과 대원군은 정책이 달라져서 한쪽은 대원군은 세국 정책을 펴고 그 사이에서 신재호는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가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런 얘기 중에 하나가 12마당이 신재호 시대는 6마당으로 6작품으로 주는데 12마당일 때는 자꾸 새로운 작품이 생기다가 12개가 되고 나서 이제 더 재미나는 쪽으로 기울어지니까 8작품으로 한정이 되는데 신재호 선생이 병강세 타령을 넣어놨는데요. 다른 좋은 12작품이 있는데 그런데 6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12가지 레퍼토리가 있는데 그 중에 6개를 뽑는데 신재호 선생이 병강세 타령을 넣었다. 이것을 제가 주목을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특별히 왜 신재호 선생은 병강세 타령을 12개 중에 6개로 줄일 때 선택을 했는가?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전문가들의 해석과 저희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방향이. 그랬을 때 설교서의 해석은 저랬는데 설교서가 맞을까? 그분들이 얘기가 맞을까? 그때는 다시 한번 제 이름이 성경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성경의 학설이 맞겠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병강세 타령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병강세에 대한 해석이 오늘 제 얘기를 들으면 완전히 뒤바뀝니다. 뒤바뀌어요. 아군이 적군이 되고 적군이 아군이 됩니다.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조금 주목하셔야 돼요. 또 저한테 거꾸로 들었다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이의 학설하고 제 학설은 완전히 거꾸로인데 왜 거꾸로인지 알고 병강세 타령은 일명 가로지기 타령. 관은 가로지잖아요. 그래서 가로지기 타령, 송장 타령. 우리가 언젠가는 거쳐가야 될 천국으로 가기 전에 거쳐야 될 가로지기, 송장, 관 속에 들어간 얘기를 합니다. 판소리 12마당의 스스로 줄 때 신재일은 여섯 속에 병강세 타령을 포함시켰다. 병강세 타령은 여기서부터 표면서사나 말미의 사설을 통해서는 호색을 하면 너무 지나친 호색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비판하는 얘기지만 요게 중요해요. 이면서사나 주제에 있어서는 탐관의 폭정을 비판하는 이야기다. 병강세에게 핍박받는 장성은 민중의 상징이다. 장성의 조직에 의해서 병강세가 타도되는 것은 동학혁명의 발단이 되는 전봉준이 붙인 전창력의 이야기가로 연계가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 조금 쉬운데 복잡한 얘기입니다. 병강세 타령은 호색 얘기예요. 외국의 어떤 작품보다 더 옐로우 넣어버려서 해당되는 거지. 왜? 제가 세계문학 작품을 보면 호색적인 작품을 봐도 남자 성기와 여자 성기를 노골적으로 거의 반 페이지씩 참 묘사하는 작품은 못 봤어요. 그런 작품 있나요? 미술에서 춘하는 있다 하더라도 소설이나 연극에서 남성 성기와 여성 성기를 반 페이지 이상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 작품은 병강세가 유일해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야 너무 탐욕적이고 너무 호색적이라고 하지만 그게 한국 소설의 비밀, 우리 판소리의 비밀이 녹아 있습니다. 그들을 엄청난 음담패설을 얘기해요. 음담패설을 얘기하는데 그 속에는 엄청난 정치사회의 풍자를 담아놓을 수 있는 이중적인 얘기. 왜? 판소리가 춘향전 때부터 태계선생, 율곡선생님 같은 대단한 성리학자들의 얘기잖아요. 겉으로는 춘향이가 기생 월매의 딸인데 그 속에는 태계와 율곡이 가르친 성리학의 본연심이 있어서 아무리 해라 내가 항복하느냐? 그건 기생 춘향 얘기가 아니고 성리학자들이 성산문이 얘기하듯이 그런 의를 위해서 마지막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 의병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세계가 춘향의 얘기가 있지
겉에 춘향이라고 해서 이건 기생 얘기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 기생 얘기로서 사랑 얘기로 즐기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한 단계 더 깊숙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을 때 한국 판소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이 로미오와 주리엣과 춘향전이 다른 거고 병강세가 다른 거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는 병강세와 장성의 관계가 주목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주장하는 바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정진 선생은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주목해요. 장성. 여러분들이 본 장성은 나무 장성이잖아요. 여기는 돌로 만들었잖아요. 석장성. 돌로 만든 장성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장성은 고창지방에 있습니다. 고창읍내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 동서남북에 돌로 장성을 세워놨는데, 석장성을 세워놨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는 그걸 세운 연대가, 그 중에 한 개는 연대가 있어요. 1803년입니다. 1803년에 고창에서는 돌로 장성을 쫙 세우면서 그러니까 글자를 새겨놨어요. 천하대전군이 아니에요. 천년왕골 호련진남. 천년을 지켜온 강직한 우리의 정신세계가 지켜주고 있다. 그런 것을 동네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것이 장성이에요. 고창은 좀 다른 지역보다 특수하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장성의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니. 그래서 그 장성하고 병강세라고 하는 천하의 잡놈 얘기를 하는 것이 병강세전이에요. 본문 그대로 표현하면 천하의 잡놈 병강세와 천하의 잡년 옥녀 얘기입니다. 그 표현을 제가 그대로 썼어요. 그런데 평안도에 사는 평안도 월경촌에 사는 옥녀는 상부살이 있다. 동네도 좀 별나네요. 그리고 상부살을 넣으세요. 결혼을 하면, 관계를 하면 남편이 죽는 참 나쁜 살기가 있는 사람이다. 옥녀는 평양도 월경촌에 사는 사람인데 결혼을 하면 남편이 죽어간다. 그런 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 쭉 나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입맞춤을 한번 했거나 더 나아가서는 치맛자락이라도 한번 스치면 다 죽어가요. 병강 옥녀는 그런 호색적인 음란한 여인이기 때문에 상부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계하는 사람은 다 죽는데, 제대로 된 관계는 말할 것도 눈을 마주쳤거나 입맞춤을 했거나 옷자락만 스쳐도 죽어가네. 그래서 월경촌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에서는 이 여인을 그냥 뒀다가는 평양도 지방, 그 지방에는 X자 달린 사람은 씨가 많았겠네. 본문 표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직도 살아남은 남자들이 또는 늙은 여인들이 옥녀 때문에 이 북쪽 지방에는 뭐 달린 사람 씨도 안 남겠네 해서 쫓아낸 거예요. 옥녀 그래서 쫓겨납니다. 자기는 죄가 없어요. 자기는 그냥 팔자가 그런 걸, 상부살이 있어서 그런 걸 자기도 어떻게 해요? 딱 하지. 내가 죽였나 하고 주고 가는데. 그 표현이 아주 재미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럼 재밌잖아요. 아까 보세요. 이제 작전. 춘향전을 쓰신 조경남 선생이 책방도령 실화, 성이 책방도령에 있다가 과거 때 재미없으니까 연애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연애하던 사람이 갑자기 올라가 과거 장원급제하고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재미를 위해서 책방도령을 월 몇 달과 연애를 시키고, 그것을 만나자마자 광안루에서 만나자마자 그날 저녁에 성관계까지 하고, 또 월배가 안 믿을까봐 책방도령에게 야 불망기까지 써! 이렇게 전개되는 춘향전을 보면서 춘향과 이드령 어린 소년의 사랑 얘기를 보고 보여주잖아요. 응? 커튼을 쫙 벗기고 보여주는데
재밌잖아요. 그래서 춘향을 읽잖아요. 병강세 타령도. 그래서 예? 어떤 춘하나 성묘사보다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성묘사를 편에 쫙 깔아놓으니까 있잖아요. 읽다 보면 그 다음 주제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감염된다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걸 그동안은 자꾸 그러니 음란 소설, 음란 판소리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오죽하면. 그래서 그 광대나 작가들이 사설을 만든 이들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으면 주목하지 않고 안 모이니까 모이도록 하는 그런 최고의 방편으로 음란 이야기를 표면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그런 음란한 얘기를 대낮에 명창들이 노래로 불러요. 숨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응? 그러니 거기에 모여서 병강세 타령을 창한 사람, 그런 사람은 뭐가 되나요? 한편이 되잖아요. 응? 그래서 그런 창을 안 들은 사람 한편, 들은 사람 한편, 공동의식이 생기잖아요. 그걸 노린 거예요. 와, 우리 판소리 명창들 대단해요. 사실 보세요. 저편 내 편을 갈려야 되는데 저 편과 이 편을 가리는데 우리 편을 만들 때 무슨 얘기를 해? 최고의 음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끼리는 으쌰으쌰, 저 친구들은 안 돼, 안 돼. 그래서 권위 있고 지체 있는 그런 탐관들은 여기 의심을 못 하잖아요. 왔다면 창피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지체를 갖고 그런 얘기를, 저 친구들 나쁜 새끼, 음란 얘기. 그러나 거기에서는 엄밀히 중요한 조직이 형성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조직관계의 힘. 그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병강세 타령이 필요하다고 신재호 선생은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동네 신재호 선생은 한쪽으로는 천주교가 들어오고 한쪽으로는 외국 군대가 배가 들어와서 문을 열으라고 하는데 열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한쪽은 동학이 들어와서 인내천 인간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라 이런 새로운 유교 윤리와는 다른 새로운 우리의 종교가 생겼는데 어떡할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동지를 모아야 되는데 모으는 방편으로 춘향전도 중요하지만 병강세 타령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해서 직접 본인이 사설을 만드는 거예요. 똑똑한 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영화를 통해서 봤거나 창극을 통해서 봤거나 또는 뭐 소설 작품을 통해서 본 병강세 타령은 다 이런 옐로리즘에 속하는 작품들이에요. 한결같이. 근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뭐 재미로 보는 건 관계가 없는데 원래의 우리 고전으로서의 판소리에서의 병강세 타령이 가지고 있는 주제도 알고 저렇게 즐기는 건 관계없는데 그걸 모르고 즐기고 있어서 제가 너무 슬펐습니다. 오 통제라. 오 통제라. 외국인들이 보면 웃기겠어요. 본 주제도 알고 우리가 웃기기 위해서 그런다 하는 게 이게 진짜인데 그거는 본은 없어지고 웃기는 얘기? 어느 외국인이 보고 야 한국 대단하네 그러면 우리는 꼬리 내는 거예요. 그럼 대단하지. 그 속에 진짜 보물 보물이 우리 문학의 보물이 있다는 걸 몰랐지. 이게 그 비밀을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춘향전도 마찬가지예요. 광대리 지었다는데 제가 그것이 조경남 선생이 성희석 선생을 모델로 해서 지었다는 걸 연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춘향전은 작가 미상 광대 민족문학이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율곡 선생님의 제전 제자가 지은 성리문학의 정수다. 중국 일본에도 없는 최고의 성리학의 정신을 밑바탕에 깔고 주제를 깔고 재미난 얘기로 만든 것이 춘향전이다 하는 갖고는 천지 차이지. 병강세 타령도 마찬가지예요. 알기 모르게 제가 목소리가 좀 높아진 게 그런 이유입니다. 연구를 해놓은 사람이 있는데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계적인 문학 수준이 있는데 왜 자꾸 우리가 아니라고 우리가. 하기야 제가 세상을 떠난 지 몇십 년 후에 몰아서 유행이 찔린 줄은 몰라도 저는 제가 주장하는 것이 우리 문학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경우도
15분 동안 아주 집약해서 잘 설명하겠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문학 강의 시간에 신재효 선생을 들이면 1880년대에 돌아가셨다. 아까 이게 처음 시작처럼 10년 후에 다른 지역도 아닌 같은 지역에서 동학혁명이 났다. 이들은 저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역사학자, 문학자들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갔다가 경상도 출신이라 별로 대접을 못 받았지만 그런 악착같이 서름 속에서 연구를 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보세요. 그래서 전봉준을 연구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전봉준은 어떤 사람인가 아주 간략히 설명할 거예요. 전봉준의 부친은 서당 선생님이었습니다. 하필 그때 일이 꼬이려다 보니 조병갑이 고부의 군수로 와서 세금을 많이 거뒀어요. 자기는 조정에서 배경을 통해서 내려왔으니까 드디어 곡창지방이니까. 그래서 두 파로 나누어졌어요. 한쪽은 조병갑이 아부하게 하여 세금 많이 내는데 거기 붙어갖고 자기도 조금 뜯어먹는 쪽. 한쪽은 저건 아닌데 그 저건 아닌데 하는 쪽에 선봉에 선 것이 서당 선생. 예? 그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중간중간 생략하고. 그래서 조병갑이 서울로 임기를 마치고 올라갈 때 올라가면 그만인데 그때 또 뭐 좀 축의금도 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정별금. 네. 올라가는데 전성금 내라 이러니까 또 전봉준의 아버지는 그럴 수 없다. 올 때 내고 있을 때 내고 갈 때까지 내느냐. 그 안 내기 운동을 했어요. 그것이 빌미가 됐어요. 조병감은 배경이 좋으니까 또다시 왔어. 그 자리가 몫이니까. 지난번 내가 갈 때 삐딱하게 한 친구가 누구지? 하고 보니 전봉준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네 죄는 네가 알렸다고 곤장을 치니 어떡해요. 거의 죽을 지경이 됐는데 데리고 가라 하니까 데리고 가니까 돌아가시고 이걸 어린 젊은 전봉준이가 보고 분위기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아버지의 한을 갖고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그 관리들의 한을 갚기 위해서 권리를 내서 점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런 연구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 것부터 하나씩 역사 공부하고 현장에 가서 다 답사하고 여기저기서 저항운동을 하다가 죽은 그 시대는 동안 농민 난의 역사 현장을 공부하면서 내가 쭉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전봉준의 아버지나 전봉준이 그런 저항운동을 하게 된 데는 이미 그 모델이 명강세 탄핵이 있다는 거예요. 명강세 탄핵을 그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천하의 장년 옥녀가 평안도에서 쫓겨나서 내려가다 보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서 전라도 지리산 마천까지 갔어요. 그런데 일이 문화가 얘기니까 마천에는 하필 또 천하의 장놈이 있네. 둘이 눈이 맞았어. 대낮에 넓은 바위 위에서 둘이 홀딱 벗고 사랑을 합니다. 우리 사랑 대단해요. 밤이 아닌 대낮에 바위 위에 남녀가 벗은 채로 사랑을 해요. 그 장면을 알면 어떻게 역사잖아요. 그쯤 되면 권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세요. 그런 사람끼리 이제 한편이 됐잖아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두 사람이 제대로 된 짝을 만난 거예요. 진짜 짝을 만났어. 사랑을 해놓고 보니까 참 짝이야. 그래서 병강세도 이제는 제대로 옥녀하고 제대로 된 여인을 찾다가 옥녀를 찾았으니 옥녀와 같이 평생을 살기로 결심을 하고 있는데 옥녀가 나무를 해오라 그랬어요. 근로자의 날, 그 시대의 근로자의 날에는 노동을 해야지. 당신은 놀고만 있으면 되느냐. 그래서 나하고 저녁에 사랑을 하려면 나가서 나무다 하고 오너라. 그래서 처음으로 지게를 짊어지고 지리산에 나무를 한 병강세가
이 게으른 이게 나무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놀고만 논팽이 놀면. 한숨 자고 보자 하고 자고 깨보니 해는 오독오독 져가는데 그냥 가서는 옥녀가 사랑을 안 해주지 않겠어요? 그래갖고 부리부리 밖에서 탈주니 옆에 장승이 하나 있어요. 지리산의 장승이. 나무네. 나무 하나 뭐에서 나무 낯질할 필요 없던 제대로 된 나무 저거 가져가면 되겠다 해서 낯을 들고 장승 앞에 가서 딱 치려니까 이제는 장승이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리산을 지키는 신이다. 비가 오나 눈이 그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달려서 내 일을 한다. 24시간 노동한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 불쌍한 나를 낯질하지 마. 그랬더니 백광수가 무슨 얘기야. 너는 나무지. 무슨 놈의 신이야. 나는 급하다고 장성을 짊어지고 집으로 가세요. 옥녀가 얘기합니다. 큰일 났네. 그건 나무가 아니라 신이요. 동태를 만납니다. 빨리 갖다 쇠자리에 갖다 놓으시오. 병강세가 그래도 오기가 있잖아요. 산에로고. 그건 나무인데 하고 그냥 군부를 떼고 방 안에 들러왔습니다. 그때 이제부터가 중요해. 장승이 지리산 장승이 생각해보니까 참 골치 아프잖아요. 나 하나가 죽는 건 그래도 참아. 이 병강세란 나쁜 놈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렇게 지리산 마천 장승이 죽으면 그 소문이 동네 나가서 전라도로 말할 것도 그 팔도에 있는 모든 장승이 다 이렇게 시내에서 이제 나고 그럴 거 아니야. 큰일이다. 지리산 마천 장승이 뭐가 좋아요? 왜? 이것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장성조거의 역사에 달린 문제니까 빨리 중앙 장성 대표가 있는 곳으로 가자 해서 신이니까 얼마나 빨리 가요. 다다다다닥 가갖고 서울 대방장성한테 가서 그게 대방동에 있는 장성입니다. 대방동 장성배기가 그게 이제 모델이 되는 거예요. 전국 장성의 중심이. 그러니까 갔더니 이 대방장성도 큰일 났어요. 유수한 장성의 역사에서 이렇게 장성이 위기에 처한 것은 처음이다. 여기서 무너지면 앞으로 다 무너진다. 그러니 중앙회의를 하자 해서 장성 대표들이 팔도 대표들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장성이 연락하니까 얼마 빨리 다 전라도 밀도 있고 전국에 팔도 있는 장성 대표들이 다 모였더니 엄청난 장성들이 모여서 인사를 하는데 꼭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전국 장성 대표대회가 대방동에서 열렸어요.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장성 유사인의 최초 위기다. 그것이 결정을 하자 했더니 재미난 결정을 해요. 우리가 신이란 걸 병강세가 모르니 제대로 한번 처벌을 하되 자기가 왜 죽는지를 장성 동티 때문에 죽는 것을 보여주자 해서 특별 제일 재바른 장성들을 몇 명을 뽑아서 지리산 병강세가 더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발로 차고 옆구리를 찌르고 하는 게 뭐 안 보이는데 어떡해요. 들로 자다가 신나게 자다가 옥녀는 야 당신 동태 맞아서 죽을 거 있는데 죽기는 뭘 죽어 이러고 부들먹에 앉았는데 그냥 장성 대표들이 와서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니 결국은 죽을 수밖에. 근데 죽대 장성처럼 뻣뻣하게 장애를 할 때 이게 제대로 관리를 못하게 장성처럼 눈을 부릅뜨고 딱 죽게 사람들이 장성 동티로 죽는 것을 알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병강수가 얼마나 무서워요. 장성처럼 눈을 딱 부릅뜨고 움직이지 않고 목도 파괴하고 송장. 그래서 가로지기 송장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목이 가로지기 타령 송장 타령이죠. 그게 주제요. 병강세 못지않게 옥녀도 제주꾼이에요. 동네 나왔고 동네 방네 소문을 내기를 내 남편 장례 치료 좀 내가 같이 살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동네 저 동네 떠돌이들이 다 지나가다가 송장을 치는데 송장을 치면 또 병강세도 이거 아주 그냥 죽을 수가 없다 해서 내 송장을 치려고 하는 그 사나이는 내 관에 손이 붙어서 못 움직일 거다. 그래서 병강세의 송장 계속 남자들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게 부착설화예요. 이렇게 재미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백이라는 친구가
죄인 뎁대기가 지나가다 보니까 참 묘하다는 상황이. 그래서 덤벼듭니다. 뎁대기라는 친구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관을 짊어지고, 이게 사내들이 많이 달렸잖아요. 그 관을 바로 쥐고 바위 뒤에 가서 가나요 노래를 부르면서, 어기영차 노래를 부르면서 바위에 관을, 또 사내, 다른 사내가 쭉 뿌던 그 관을 갖다 놓고 비벼갖고 완전히 가루가 될 때까지 비볐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병강세와 그를 따라던 붙었던 모든 사나이들이 완전 가루가 되어서 저 성으로 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천황전에서 이 여사가 금준미줄 쓰고 아멘어사 출도야 해갖고 잡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완전히 박살 가루를 내버리잖아요. 춘향전에서 병강세 타령의 거리는 무서워요. 그래서 장성은 백성, 서민, 천삼의 민중이고, 장승이 민중이고, 이 민중은 제대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민중을 죽이는 그런 타막한 세력들, 놀고 먹는 세력들, 사기꾼,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벌을 받는다는 얘기가 병강세 타령의 주제라는 것을 설성경은 밝혔습니다. 다른 연구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병강세가 민중이래요. 병강세가 민중이라 류랑하고 이거 백성들이 자기 살 땅도 없고 해서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일은 병강세와 옥류가 민중이라고 하고, 저는 병강세가 때려잡는 장성이 민중이지. 그래서 전라도의 장성이 가지고 있는 깊은 역사. 근데 신재효가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좀 충격적이죠? 완전히 우리 거꾸로 알고 있잖아요. 춘향전 작가 미상이나 춘향전에서 작가를 찾은 거나 병강세 타령의 진짜 민중 서민 처민 우리들은 장성이다 하는 그 얘기나, 그것이 우리 판소리의 참 수준 높은 격이에요. 신재효는 이렇게 써놓고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신재효는 이제는 한 명 한 명 개인이 판소리 장을 배우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신재효 학당 출신들이 많잖아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잖아요. 끝까지 성공한 사람도 있고 중간에 적당히 배워서 또랑광대가 된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어도 중퇴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재효 제자들이 많아요. 명창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쭉 이 사람들이 조직이 되잖아요. 이제 하나의 당이 되잖아요. 신재효 당이 되잖아요. 판소리 당이. 그래서 동학혁명 때도 김계남을 비롯한 전라도 지방의 가장 앞선 선봉장들은 제인 광대들이 앞서는 거예요. 또 제일 무서운 부대라 그랬어요. 동학부대 중에 제일 앞장서고 제일 돌격자라고 목숨 걸고 단합 잘 되는 부대는 제인 광대들이 붙는 부대 때 곧 판소리 창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쫙 사람들 모아놓고 죽창만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일장연설을 하면서 쭉 하면서 성동되잖아요. 그래, 가자. 목소리 불고 나가는 거예요. 춘향전 하면 출타 대목을 부르고 장성 대목을 쫙 부르면서 힘이 올랐을 때 나가자 하면 외군이 청이 와도 목숨 걸고 나가던 이런 당별력 벽발력. 거기다가 전봉준이 그런 영향을 받고 전봉준의 사실을 아는 것. 근데 점점 커져서, 그러나 끝내 문제는 신재효는 가사를 지으면서 10보관을 지어서 10걸음 걷는 노래를 거기서 고민하는 흔적이 나옵니다. 거기서 10보가 10걸음을 걷는 가사를 지으면서 딱 중간에서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망설이는 얘기가 나와요. 10걸음을 걸으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동쪽이냐 서쪽이냐, 이것이 곧 세국어로 갈 것이냐, 대영군이 얘기하는 세국어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개항을 해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갈 것이냐. 그런데 불행한 것은 신재효는 대영군의 세국 쪽을 택해버렸다. 그러나 오늘날 와서 생각할 때 그때 신재효가 개항 쪽으로
근대화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갔다면 기독교도 빨리 오고 미국, 영국, 프랑스의 함대와 제대로 무역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당하는 그런 비극은 없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신재가 참 똑똑하긴 똑똑했지만 그 십보가에서 갈처사 십보가에서 얘기하는 동으로 갈까 서로 갈다는 것은 지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판단이 잘못된 거다. 그 둘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럼 결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70년대부터 지금 나이 80에까지 신재율을 집중적으로 참 많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보니 그동안 연구한 결론이 그 결론이 아니다. 또 판소리는 조경남이라는 훌륭한 인물이 성안이 부사와 성이승이라는 훌륭한 남원 부사와 그 책방도령 암행의사 청백리가 된 영남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들을 모델로 한 것이다. 그리고 100여 년이 흘러서 신재호 선생이 다시 부흥을 시켰다. 그건 대단한 건데 그때 서학 쪽이 아니고 동학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은 어느 면에서 볼 때는 신재호의 상대적인 한계였다. 그러나 또 좋은 점은 그래서 나라를 뺏긴 다음에는 바로 장성형, 춘향형이 뭐가 돼요? 항일운동이 된 거예요. 그것이 항일운동이 되고 그게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굴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학과 역사와 철학과 정치사를 폭넓게 보고 고비고비마다 이렇게 능가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학을 너무 민중문학 해버린 거예요. 판소리 자체가 그냥 민중문학을 해버리면서도 또 주인공을 해석을 오독을 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신재와 그의 판소리 사설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이제 그동안 연구가 다 끝나서 다음 주 정도 되면 춘향전의 감성미, 홍길동전의 야성미, 구운몽의 이승리가 제 모교인 연세대학 출판부에 가서 출판이 되기 시작합니다. 또 동시에 신재회에 대한 연구도 올 가을쯤은 또 인쇄소에 들어갈 테니까 나이 80이 돼서 이제 드디어 소결론을 내려서 국민들이 더 믿고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출판물이 되었다. 그 얘기를 오늘 2024년 5월 1일 성남학 아카데미에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